지상에 없는 남자 그만을 향한 50년. 한 달의 인연을 영원으로 간직한 최옥분 할머니. 여기 오래 묵은 연애 편지가 2통 있다. 우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얘기를 시작하자. 확실히 나에겐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유해한 것이어서 결국은 둘 사이 불행밖에 더 초래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보세요. 이렇게도 안타까이 못 견디게 당신을 그리는 것이니 그 어디 하룬들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때를 가져볼 수 있어야지요. 확실히 공부하는 놈에게 사랑의 감밀한 유해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19일 중이 되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몇 해나 중노릇을 해먹게 될 것인지 시원스레 속개의 미련 활활 털어버리고 독실 중으로만 지낼 수 있을지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만 해도 당신과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제 날이기에 떡방아 찢고 쥐 올리고 성찬에 떡도 먹었습니다. 오후 3시 넘어 혹여 서울 문인들 오지 않나 싶어 용하 행자아이와 함께 아랫마을까지 나려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당신이 와주었으면 싶은 마음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략. 내일 배달날이니 학수고대합니다. 정 아무 소식 없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이니 무언이 다 뿌리치고 당신의 곳 찾아가야겠습니다. 홧김으로 해선 뺨을 갈겨놓고만 싶습니다. 중략. 보름달이 휘황합니다. 웬일인지 까닭 없이 눈물겨워집니다. 이럴 것이면 당신을 괜히 알아두었다 싶습니다. 1956년 8월 15일과 20일에 쓰여진 편지다. 이 편지를 쓴 이는 당시 오대산 월정사의 탄허 스님 밑에서 불교와 동양 철학을 공부하던 문학평론가 김종후였다. 그는 이 편지를 쓴 지 1년 반 후에 사고로 죽었다. 사고 당시 그의 나이 30이었다. 저렇게 김종후를 뺨을 때리고만 싶은 그리움으로 내몰던 여자는 낙산사 보육원에서 보모 노릇을 하고 있던 최옥분이었다. 김종후가 사고를 당할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여자의 뱃속에는 그들 자신도 모르는 새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유복녀로 태어난 그 아이가 지금 49이 됐다. 지난 50년간 두 모녀는 세상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았다.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리고 50년 만에 김종후가 남긴 8편의 평론과 2편의 에세이를 수습하여 얼마 전 김종후의 삶과 문학이란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젊어 요절했지만 한평생 지극한 그리움으로 떠받들려진 김종후라는 남자가 있다.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이별해야 했지만 평생 그 사람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한 최옥분이란 여자가 있다. 그것은 집착일까, 사랑일까, 헌신일까, 희생일까, 혹은 자기 애일까, 신경증일까. 저 의문을 풀자면 최옥분 모녀를 만나야 했다. 들끓는 벼틀 머리에 이고 안광이 서늘하고 해맑은 청년 김종후의 사진이 든 책을 들고 나는 속초로 차를 몰았다. 인간의 행불행을 한 가지 잣대로 잴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재단할 수도 물론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말 궁금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경박단소의 시대에 지상에 없는 한 남자만을, 그것도 결혼으로 묶인 사회적 관계도 아닌 한 남자의 죽음을 평생 자신의 것으로 껴안고 살아온 사람,
그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 죽은 김종후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아무리 4개 국어에 능통하고 당시로서는 드물게도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동시에 공부했던 촉망받는 평론가였다 해도 그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다. 재능과 열정을 아까워하고 너무 이르게 그를 잃은 한국 문단의 불운을 안타까워하는 것 말고는 달리 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다르다. 26세 일을 당한 후 평생을 고스란히 밀봉한 채 살아온 최옥분. 더구나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요즘 같은 개방된 시대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건 전 인생을 건 도전일 텐데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아비 없는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다니 생각만으로도 막막해지는 일이다. 속초 가는 길은 장마로 곳곳이 통제되고 미시령 하나만 열려 있었다. 당시 미시령엔 길이 없었고 동서를 잇는 차도는 진부령 하나뿐이었다지만 김종후도 서울을 오가자면 이 근처를 숱하게 지나갔을 것이다. 가는 길 내내 김종후를 생각했다. 그가 남긴 몇 편의 글, 그 중에서도 장자론을 읽고 또 읽었다. 최옥분, 1932년 태어남, 1950년 강릉 사범 입학, 한국전쟁, 1953년 휴전 이후 낙산사에서 보육원 봉사, 1956년 남으로 피난 온 남편 김종후와 첫 만남, 1958년 사고로 남편 사망, 해련씨 출산, 남편의 죽음, 1958년 1월 초 현대문학사에 들렀다가 버스를 타고 홍천으로 내려가던 김종후는 사고를 당한다. 그날 최옥부는 홍천에서 그를 만나기로 돼 있었다. 오겠다던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초조하게 기다리던 최옥부는 라디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듣는다. 서울 속초 간 버스가 홍천에서 뒤집혀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뉴스. 예감이 이상했던 그녀는 서둘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김종후는 품 안에 원고 뭉치를 안은 채 거기 누워 있었다. 얼굴이 으깨져 신원을 알아볼 수 없었다. 원고 표지에 쓰인 김운학이라는 이름만이 그를 증명했다. 당시 김종후는 현대문학사에 월정사 수도원 동료인 김운학의 원고를 전하려 했고 편집자를 만나지 못하자 그 원고 뭉치를 안고 다시 내려가던 길이었다. 그 순간을 최옥부는 이렇게 증언했다. 처음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멍했어요. 그러다 머리가 아니라 다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불구가 됐다면 평생 곁에서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을. 시간이 좀 더 지나자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내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망쳐버린 것이 아닌가. 그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오대산 월정사에서도 총무 희운 스님이 달려왔다. 똑같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였다. 그들은 함께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한다. 그리고 최옥부는 현대문학사에 발신인 없는 전보를 친다. 문학평론가 김종후 사망, 신문 광고 요망. 혹시라도 남쪽에 내려와 있는 그의 친척이 신문 광고를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유골은 낙산사로 가지고 내려온다. 낙산사는 그가 최옥분을 처음 만난 곳이었다. 그가 죽고 나서야 최옥분은 비로소 김종후의 아내로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다. 소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유골함을 들고 서 있는 20대 중반의 처녀. 아니 뱃속에 2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는 젊은 새댁. 그녀는 평생 동안 세상에서 사라진 사랑했던 남자와 더불어 살았다. 무덤을 4번이나 옮겨가며 그의 곁에 완벽하게 밀착했다. 남편 김종후는 1928년
함경남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독립운동 때문인지 만주로 떠나셨고 어머니 혼자 남아 큰 어장을 관리하는 집안이었다. 김자꾸라는 대형 어선을 8척 가졌는데 김자꾸 하나에 작은 배 7, 8척이 딸리는 게 보통이었으니 청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부였다. 당시 이미 둘째 형이 독일 유학 중이었고 침대 생활을 했으며 오븐에서 과자를 구워 먹는 집이었다니 짐작할 만한 일이다. 김종훈은 넷째 아들이었지만 정 깊고 섬세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남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청진 교원대학 박물과에 진학한다. 박물과란 요즘 말로 하면 생물과인 모양이다. 그 사람이 청진대학에 다닐 때는 러시아로 종마 교배 실험을 하러 가기도 했었대요. 전쟁 후에 저와 같이 사는 동안에는 유한양행인가 하는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남미에 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왔었어요. 독사의 독을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일이라는데 날들어 어떡할까 물어요. 위험한 일 같아서 가지 말라고 말렸지요. 그때 가라고 했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말하던 실험실 얘기가 자꾸 떠올라서. 졸업 후엔 함남 단천에서 중학교 생물교사 노릇을 하다 한국전쟁을 만난다. 전쟁은 그의 삶을 완전히 부셔놓았다. 일사후퇴 때 엉겁결에 혼자 남쪽으로 내려온다. 물론 처음엔 짧은 피난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남으로 내려가는 김종후에게 어머니는 급한 대로 끼고 있던 팔찌와 반지를 벗어준다. 한동안은 그걸 팔아 고생 없이 지냈다. 청진 주일 가는 갑부의 아들이니 피난길도 처음엔 다른 사람에게 목도리니 외투를 벗어주고 여관잠을 자며 목욕도 하는 식의 여유로운 것이었다. 영어 원서도 한 가방 짊어지고 다녔을 정도였다. 폐물이 떨어질 때쯤 돌아갈 길이 열려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전선이 밀고 밀리면서 북으로 돌아갈 길은 완전히 끊겨버린다. 책상 물림 청년이 전쟁통의 객지에 돈 한 푼 없이 버려졌다. 험한 일이라곤 당해본 적 없던 온실한 청년이 전쟁과 실향과 극빈을 동시에 맞닥뜨렸다. 그는 온갖 일을 했다. 그때 이미 김종훈은 러시아어와 일어와 영어의 3개 국어에 능통했고 중국어도 웬만큼 할 줄 알았다. 게다가 자연과학을 공부한 인문적 기질의 청년이었다. 그러나 역사에 어처구니 없는 소용돌이 앞에 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이 무슨 소용일 것인가. 피난지 안동에서는 꼴머슴을 살고 의정부에서는 미 해병대 통역관이 되고 의정부 여고의 생물교사로도 지내면서 불안과 혼돈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그 사람은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했어요. 나와 만나 낙산사 아래를 같이 걷다가도 저기 맞은편에서 어머니가 걸어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아이처럼 울먹여요. 어머니가 구우시던 과자 냄새가 그립다고 늘 말했는데 저는 집에서 과자를 굽는다는 말도 그 사람에게 처음 들었어요. 나중에 딸아이에게 친가를 찾아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청진에서 내려온 친척들을 수소문하고 다니기도 했고 곧 통일이 될 줄 알았지요. 그 사람은 먼저 가버렸어도 청진 본가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날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여기 속초에는 가족을 함경도에 두고 통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물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우리도 그중 하나로 평생 속초에 머물렀는데. 김종훈은 유복하게 길들여진 자신의 버릇을
민망하고 거추장스러워했다. 진작 고생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전쟁도 수도원도 그토록 힘겹지는 않았을 텐데 한탄하곤 했다. 전쟁을 호되게 치른 이 귀족 청년은 피난지에서 서울로 돌아와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에 다시 입학한다. 당시 그 학교에는 김동리, 서정주, 백철, 곽종원 등 1950년대 문학의 주역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의 지도교수는 평론가 백철이었고 인간적으로 친밀하기로는 안수길과 서정주 선생 쪽이었고 현대문학으로 등단할 때 심사위원은 조연현 선생이었다. 특히 안수길 선생에게는 부모 같은 정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가 서울로 안 선생을 뵈러 간 적이 있어요. 도남동 얼음에서 방 2칸짜리 가난한 살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병색이 짙으셨는데 아비 없이 배가 불러진 저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시더군요. 합리적인 백철 선생은 처녀 최옥분에게 아이를 떼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권하셨다. 그러나 최옥분은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새 인생이니 재혼이니는 꿈속에서도 떠올려보지 않은 금기였다. 대신 강철같이 자신을 무장했다. 여자다운 표정조차 버렸다. 화장을 버리고 색깔 옷을 버리고 머리카락을 버리면서 제 안의 여성성을 모조리 지워나갔다. 왜요? 나는 묻고 왜라니요? 최옥부는 놀라서 대답한다. 그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요. 자그만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쓸쓸히 고립되기에 속초라는 도시는 여러모로 알맞춤한 동네였다. 젊은 유치원 원장에게 유혹이 없을 리 없었다. 번번이 단칼에 거절했다. 30년 넘게 유치원 운영하며 남편 곁 지켜 이제 할머니가 돼버린 평론가 김종후의 애틋한 사랑 최옥부는 속초 인근 고성군 토성면의 단정한 집에 잔디와 꽃을 가꾸면서 살고 있었다. 평생 속초를 떠나지 않았다. 잠깐 방송국 직원을 거쳐 30년 넘게 유치원을 경영했다. 속초시 중앙동 새싹유치원. 지금은 딸에게 원장 자리를 물려주고 하루 2시간만 아이들과 어울린다. 그녀의 딸 김혜련도 혼인하지 않고 어머니 곁에 살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서울로 유학했지만 결국 속초로 돌아왔다. 둘 다 몸가짐이 반듯하고 단정하다. 말수가 적고 움직임이 조용하다. 실내는 정갈하고 텃밭과 꽃밭도 티 없이 말끔하게 다듬어져 있다. 뒤뜰 소나무 위로 지나가는 바람소리뿐 삶의 잡답이 생략된 집이다. 홍익대학에서 섬유미술을 전공했다는 딸 김혜련은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최옥분과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아 솔바람 소리를 듣는다. 긴 여행 끝에 마주 앉았지만 단단한 인매의 최옥분에게 막상 질문을 건네기는 쉽지 않았다. 내 말이 얄팍한 호기심으로 비춰질까 겁이 났고 행여 자존심을 건드릴까 조심스러웠고 아픈 기억을 헤집을까 두려웠다. 그동안 나는 너무 오래 갑옷을 입고 살았어요. 사람들에게도 통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스스로 허물어질까 봐 경계했던 건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이 그해 겨울 서울로 갔던 건 현대문학의 조연현 선생에게 오대산 수도원 동료였던 김운학 스님의 원고를 갖다 주려던 것이었어요. 공자의 문학관이라는 평론 원고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운학 스님은 낙산사 홍련암에서 묵원 기도 중이었고요. 죽은 사람 품 안에서 자기 원고가 나왔는데도 기도 중이라고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더군요. 그게 어찌나 원망스럽든지 다 용서해도 좋았을 텐데.
내가 그분을 오랫동안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느라고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옥부는 스스로 곱씹듯 말을 아주 천천히 한다. 재작년에 머리가 쏟아질 듯 아픈 병을 얻어 기억력이 급작히 나빠져 버렸다. 뭘 생각하려면 한참을 머릿속 서랍들을 뒤져야만 한다. 그러나 풀려나온 이야기는 많았다. 애틋했다. 아프고 안타까웠다. 최옥부는 남편 김종후의 무덤을 10여 년 전 집 가까이로 옮겨왔다. 바로 코앞이다. 걸어서 10분 거리. 하루 한 번쯤은 반드시 거기 올라가 본다. 사고 이후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여러 차례 옮겼다. 처음엔 낙산사에 100일 동안 모셔두었다가 친정어머니가 계신 홍천 어느 절로 옮겼다가 딸이 서울 유학 중일 때는 성묘 다니기 쉽도록 다시 김포에다 모셨다. 10수년 전 바다가 보이는 이곳 고성군의 양지 바른 야산을 조금 샀다. 생전에 남편이 그토록 바다를 좋아했고 오징어잡이 배라도 타고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늘 말했기에 고향 쪽을 바라보며 안식하게 하고 싶었다. 저승에서나마 바다를 실컷 보게 해주려고요. 정갈하게 빗돌도 세우고 석수도 앉혔다. 무덤이 즉 남편의 존재 증명이었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호적을 만들어주는 임시조치법이 발효될 때가 있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최옥부는 놓치지 않았다. 얼른 김종후의 호적을 새로 만들고 자기 이름을 그 곁에 올려 혼인신고를 마친다. 딸의 출생신고도 잇따라 한다. 그래서 딸은 아버지의 성인 김씨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 사망신고를 했다. 그랬으니 그들은 엄연히 법률적인 부부다. 다만 사별했을 뿐, 그리고 그 전후가 조금 어긋났을 뿐. 사실 최옥부는 통일이 이렇게 늦어질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불언간 딸을 데리고 청진의 시댁으로 인사갈 날이 올 줄로 믿었다. 임신 사실을 그분이 아셨나요? 아니요. 임신한 걸 전혀 몰랐어요. 성품이 정다워서 자잘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둘이서 아이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김종후는 최옥분을 만나 예전 청진 시절의 따스함과 안락을 회복한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객들 답례품으로 어떤 케이크를 줄까를 의논하고 주리에는 백철 선생님을 모시자는 합의도 끝내놓은 상태였다. 내가 빨래를 하러 가면 저만치서 그 사람이 따라와요. 옷이 승복이니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그저 멀리서 내 쪽을 향해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사랑의 밀도는 높아지는가. 그 사랑법 때문에 이들의 사랑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나는 눈부시게 최옥분 할머니를 바라본다. 우리 보육원이 소풍을 가는 날도 멀리서 따라왔어요. 한 번은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얼른 와서 내밀더라고요. 내미는 그 손을 안 잡고 나 혼자 일어섰어요. 다 후회가 돼요. 그때 그 사람이 내미는 손을 잡을 걸. 밤에 만나면 내가 앉는 자리에 꼭 손수건을 깔아줬어요. 당시에는 그런 짓 하는 남자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깔아주는 손수건에 앉아있으면 내가 아주 사치를 누리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못 봤어요. 뭐든 그렇게 맛있게 먹고 행동 하나하나가 딴 사람과 달랐어요. 일일이 여자에게 소옥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전쟁의 풍경. 강릉 출신의 처녀 최옥분과 청진 출신의 총각 김종후를 낙산사에서 만나게 만든 운명. 어쩌면 그 배경을 위해
한국 전쟁이란 무대 장치와 각종의 우여곡절이 필요했던지도 모른다. 전쟁 나던 해 최옥부는 강릉 사범에 막 입학한 명랑하고 적극적인 학생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옷가게를 꾸리고 계셔 진학할 형편이 아니었다. 사범학교에 입학하려면 보증인이 3명 필요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릉시장님에게 직접 찾아가 보증을 받았어요. 그때는 꽤나 당찼던가 보아요. 어머니가 옷을 한 죽하고도 7벌을 팔아서 입학금을 내주신 기억이 나요. 강릉은 38선이 가까워 전쟁 나고 3일 만에 금방 인민군이 쳐들어왔다. 남학생들은 군대에 간다면서 대관령을 넘어가고 여학생들은 장난스럽게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직 전쟁이 무언 줄도 몰랐다. 얼마 후면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다. 우리는 피난도 안 갔어요. 학교에 가면 광목을 마름질해서 자꾸 태극기나 그렸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식구들이 모두 피난을 가고 없었다. 왜 최옥분을 혼자 떨구고 사라졌는지는 지금도 알 길이 없다.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 그녀도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갔다. 피난길에 18 처녀는 평생 잊지 못할 2가지 장면을 목격한다. 그건 이후 최옥분의 전 인생을 암암리에 지배했다. 비행기에서 마구 총을 쏴댔어요. 일각대문 문설주에 어떤 한 사람이 달려가 매달리니까 사람들 수십 명이 거기 따라가서 우르르 붙어요. 흡사 여왕벌을 따라 나뭇가지에 붙는 이일벌들 같이.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흩어지지 않고 왜 다들 그렇게 모여 있었던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총을 맞았어요. 그중에 아이 업은 엄마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는 뒷머리에 총을 맞아 피투성이가 됐는데 업힌 아기는 엄마를 부르며 자꾸 집에 가자고 울어요. 그 자리를 떠났지만 우는 아이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꿈속에도 피투성이 속에서 입을 쫙 벌리고 우는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보였다. 또 한 번은 제천인가 어딘가에서 본 장면인데 한 부인이 전봇대에 아기를 포대기로 꽁꽁 동여매는 것이었다. 동여매면서 하염없이 울어요. 곁에는 안 노인 한 분이 누워 있었어요. 둘 중 하나를 데리고 피난을 떠나기는 해야겠는데 누구를 데리고 갈까 망설이다 결국 아기를 전봇대에다 묶어놓기로 했나 봐요. 그러면서 너는 누가 데려가서 키워줄 거다. 그러나 할머니를 버려두면 금방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 용서해라 아가야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참 고상한 부인이었어요. 내 발이 그 곁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2 장면이 전쟁이 끝나도 두고두고 잊히지 않았다. 피투성이 엄마 품에서 살아난 아기, 전봇대에 꽁꽁 묶였던 아기, 길가 개울에 처박혀 있던 아기들은 어디서 어떻게 되었을지 늘 궁금했다. 차라리 그때 자기가 그 아기들을 업고 왔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했다. 그 엄마는 할머니를 두고 아기를 업고 가는 게 옳지 않았을까? 그 질문도 혼자서 여러 번 했어요. 휴전이 되자 사방에 전쟁 고아들이 넘쳤다. 동국대 총장이었던 정두석 스님은 낙산사에 내려와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을 설립했다. 보모를 구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전쟁 중엔 태백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강릉에서 금천유치원에 나가고 있던 최옥부는 한달음에 낙산사로 달려간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보육원 개원 소식은 바로 그 아이들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다. 동해안 일대에서 모여든 고아들의 수는 108명. 거기서 그녀는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엄마였다. 혼인과 출산의 경험이 없었지만
엄마 노릇은 조금도 서툴지 않았다. 전쟁은 한 여자를 전혀 다른 인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수도 없이 목격한 참혹한 죽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죽음, 자기 손에 맡겨진 어린 동생들.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포성이 사라졌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나머지 생애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다들 공포, 분노, 불안, 억울함, 상실감, 무력감 같은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치유 과정이 필요한 의상성 스트레스 장애였고, 최옥부는 그 정신적 위성을 고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스스로 치유해 나갔다. 애들에게 갖은 정성을 들였다. 학교에 가면 우리 고아원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모아놓고 제가 공부를 시켰거든요. 나중 낙산사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과기처, 공무원, 농협 직원 등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는 일이 많았다. 불운한 아이들이라서 불운이 겹쳤던 건지도 몰라요. 전쟁 고아들은 나중에 사고로 죽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럴 때 최옥부는 늘 꾸준히 일 수발에 앞장섰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린 동생 셋을 책임져야 했고, 집에는 늘 고아원 아이들이 한둘씩 얹혀 살았지만 당연하게 여겼다. 김종후와의 첫 만남. 김종후의 일기에 최옥분이 처음 등장하는 건 1956년 5월이다. 당시 김종후는 탄허 스님이 불교 인재를 기를 목적으로 월정사에 부설한 수도원에서 불교와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수도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5년 과정의 커리큘럼이었는데, 불교 경전뿐 아니라 특강으로 노장학이나 주역 등도 가르쳤다. 그 교과에 사찰순례라는 과목이 있었다. 탄허 스님과 30명의 오대산 수도생 전원이 대관령을 넘어 낙산사로 찾아왔다. 둘은 거기서 우연인 듯 마주친다. 둘 다 전쟁을 막 겪은 청년들이었다. 육친과의 이별을 치렀고 젊었고 외로웠다. 눈앞에 산더미 같은 할 일을 두고 있는 것도 같았다. 9시 버스로 낙산사 출발, 동해안 풍경에 고향을 그리다, 주문진 피난 당시를 회상, 낙산사 타가원 보모 최옥분 밤에 의상대에 나와 앉다. 그날 최옥분은 그가 고시 공부하러 절에 온 법대생이거니 했다. 절에 온 학생들과 의상대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 건 전에도 가끔 있던 일이었다. 머리를 깎고 있었지만 승려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김종후는 낙산사에서 돌아온 후 낙산사 기행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쓴다. 나는 지금 관동 8경 중 가장 아름다운 낙산사에 와 있다. 이광수 씨의 소설 꿈이 쓰여진, 그래서 더욱 와보고 싶던 그 낙산사에 지금 나는 와 닿은 것이다. 6.25 동란으로 매우 큼직하고 고아했더란 법당 건물들은 불에 타 없어지고, 지금은 당시 국군 1군 단장 이형근 장군과 지방 유지들의 힘으로 재건되었다. 옛 조상들의 정성 어린 솜씨에 비해 어떻게도 서툴고 거칠은 오늘날 목공들의 솜씨들이 그대로 들여다보여 슬프다. 수염, 눈썹 할 것 없이 그대로 백발이 돼버린, 그래서 더욱 겸허하고 경건할 수밖에 없이 대해지는 이곳 주지 원허 노사가 예불하고 계시다. 바위 틈새에서 두서넛 아이들이 머리를 박고 히히닥거리는 것이 방귀잡이라도 하는가 보다. 멀리 제주도에서 길 따라 해마다 온다는 해녀들이 너댓 잠역질하고 있다. 가을의 동해바다는 너무 푸르고 맑아서 무섭다. 중략. 옛 선사의 개송을 읊으며 나는 조용히 정멸에 잠기는 것이다. 의상대 밑에 다방 낙유장이 있다. 철 따라 찾는 유람객 때문인가 보다.
대칸방 조제 탁자며 의자래도 창밖 풍치로 해서 제법 따스하다. 벽에 걸린 한 폭의 유화 아래 카운터에서는 아가씨가 졸고 있다. 귀한 손님 대접에 헐어 빠진 축음기 틀어주는 것은 그만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왜 커피 맛이 이렇게도 좋을 수 있는가? 달밤에 낙산사는 의상대에 올라앉아 그대로 입정할 수밖에 없다. 반딧불같이 반짝이는 불빛은 고기잡이 나간 조각배들의 것이다. 아마도 이날 김종훈은 최옥분과 의상대에서 달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나 보다. 의상대 아래 나규장이라는 다방이 있어 거기서 커피를 마셨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김종후가 듣기 싫어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이 글을 쓰다 말고 속초로 전화를 걸어 그날 김종후 선생은 어떤 인상이었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그녀는 전화선 너머에서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그냥 머리를 깎은 것 말고는 보통 사람하고 별반 안 달랐어요. 하도 오래돼서 아이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지난번 속초에서와 비슷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김종후에게 그녀는 특별했다. 다녀간 뒤로 매일 편지가 오기 시작했다. 아니, 우체부가 사흘에 한 번씩 왔으니 사흘에 한 번씩 3통의 편지가 손에 들어왔다. 타너 스님의 당초 기획과는 달리 월정사 수도원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다. 30명 가까운 수도생들의 식량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재정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던 금강산 건봉사에서 사정이 생겨 지원을 끊어버린 것이다. 김종후를 비롯한 수도생들은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면서 버텨야 했다. 게다가 김종후는 위가 약해 보리밥을 먹으면 탈이 나는 체질이었다. 타너 스님은 김종후에게는 특별히 쌀밥을 주라고 하셨지만 쌀이 있을 리 없었고, 최옥분에게 보낸 편지 중간중간 보리밥으로 배탈이 났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식량이 떨어져서 아침은 죽, 점심 저녁은 밥알이 보일 뚱 말뚱하게 감자만을 먹습니다. 감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 주식으로 먹자니 실증이 나는군요. 아침 죽은 굶고 점심 저녁 깡보리밥에 창자가 어떻게도 뒤끓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양 부족에 현기증은 날이감에 따라 더해만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를 5년은 고사하고 단 5개월을 지내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만 될까 합니다. 하루 종일 날이는 비에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공부 머리에 들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죽고만 싶습니다.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왜 살아야 하는지,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그것뿐입니다. 자살이란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낙천행입니다. 그러나 김종후에게 가난, 우울, 불안, 무력, 배탈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리움이었던 모양이다. 당시 김종후의 일기를 잠깐 보자. 1956년 6월 10일 마을 입구 산감댁에 가서 돈육을 먹다. 표도자 밤에 알사탕으로 한턱 하다. 불전 백환 훔쳐서 기, 표, 셋이서 마을에 가 알사탕 사 먹다. 1956년 6월 26일 조금은 굶다. 주공은 감자떡. 원장 떠나다. 자꾸 마음속이 서러움 만치다. 옥분에게 2장 편지 쓰다. 1956년 7월 3일 오후 직후 낙산사 옥분 오다. 밤 참선 후 앞냇가에서 옥분이와 함께 2시간을 보내다. 저번에 편지를 보고 내가 오해를 산 것 같아 찾아왔다는 것 입맞춤.
1956년 7월 3일 오후 직후 낙산사 옥분 오다. 밤 참선 후 앞 냇가에서 옥분이와 함께 2시간을 보내다. 저번에 편지를 보고 내가 오해를 산 것 같아 찾아왔다는 것. 입맞춤. 맞춤법 표기는 당시 맞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6년 7월 25일 11시 버스로 낙산사행, 오후 3시 도착, 낙산사 단청 불사 중, 옥분이더러 목욕탕 물을 끓이래서 밤에 목욕하고 입맞춤, 새벽까지 이야기, 학원에서 옥분이 이불 덮고 자다. 6월 말 일기에 마음속이 자꾸 서러워진다는 구절이 나오고 7월 초에 밤 참선 후 옥분이와 2시간을 보내다 입맞춤이 등장하고 7월 말에 낙산사행, 목욕물을 끓이래서 밤에 목욕하고 입맞춤이라는 귀절이 이어진다. 사고무친한 그에게 찾아온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는 중대한 기로에 선다. 절에 남아 승려가 되어야 할지, 속세로 돌아가 결혼을 해야 할지 심각한 갈등에 빠진다. 타너 스님은 그에게 승려가 되기를 권했다. 그도 반승낙은 해놓은 상태였다. 그 무렵에 찾아온 사랑이었으니 맨 처음 일기에 드러난 곁에 있으면 뺨을 때리고만 싶은 고뇌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최옥분보다 4살이 많았다. 그러나 애인 앞에서는 아기처럼 변했다. 북의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그녀에게 머리를 기대어 울곤 했다. 최옥분은 공부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게 싫어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짐짓 냉정을 가장했다. 내 쪽에서 한 번도 애정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자꾸 도망만 쳤어요. 그 사람을 갈등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나라는 것이 싫었어요. 그게 지금 내게는 가장 큰 한입니다. 낙산사를 떠나는 것이 그를 괴롭히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최옥부는 그를 피해 보육원 아이들을 두고 단호하게 낙산사를 떠난다. 소식도 끊어버렸다. 나이는 이미 24, 당시로선 늙은 처녀였다. 낮에는 유치원 교사를, 밤에는 직물기를 들여놓고 편물을 했다. 어린 동생 셋을 키우는 게 그녀의 과제였다. 그런데 어느 날 김종후가 집으로 쳐들어온다. 백철 선생 내외와 함께였다. 얼떨결에 그를 받아들인다. 얼떨결이라고? 운명은 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아니 실은 앉을 때 바닥에 손수건을 깔아주던 때부터 시작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찾아왔다는 건 그간의 번민과 갈등을 끝냈다는 뜻이었다. 승려의 길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세속 인간으로 귀환하겠다는 의미였다.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꿈 같았다. 그리고 한 달, 어처구니 없는 버스 전복 사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두 사람 인생의 각본이었던 모양이다. 한 달이 영원으로 이어진 인연. 나는 최옥분 할머니와 마주 앉아 새벽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5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얘기하며 밤을 꼬박 새웠다. 그녀의 얘기는 워낙 조용했다. 말수가 하도 적어 말 사이에 휴지가 더욱 길었다. 할머니도 나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푸른 새벽빛 속에서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문학적인 재능이 조금도 없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나를 선택한 게 잘못돼서 그런 운명이 되진 않았나 싶고, 승려가 되어야 할 사람이 여자를 가까이 해서 벌을 받았나 싶기도 하고, 생각하면 늘 미안해요. 그때 남미로 가라고 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말렸거든요. 가당찮은 말씀이라고 나는 펄쩍 뛰었다. 차라리 남겨놓고 떠난 그분을 원망해야지 미안하다니 무슨 말이냐고. 원망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애한테도 미안해요.
내 고집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따님의 이름 바다해 연꽃 여는 아버지의 수도원 친구였고 사고 당시 무건 기도 중이었던 그 운학 스님이 지어주었다. 동국대학에 계실 때 운학 스님은 가끔 해련을 불러 용돈도 주고 아버지를 추억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분을 원망했지만 저는 그분이 싫지 않던데요. 따님 김혜련이 밝게 말한다. 딸이 어렸을 때 어머니 최옥부는 너희 아버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 계신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다. 우리 엄마는 아빠가 미국에 가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었어. 난 4살 때부터 알고 있는데 엄마만 그걸 몰라. 이제 한 생애가 속절없이 저물어간다. 허망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너무 많은 할 말은 되려 입을 다물게 만든다. 입을 다물고 밝아오는 세상을 조용히 응시한다.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도 같다. 나중에 합장하실 건가요? 예, 그러려고요. 수줍게 대답한다. 그들은 살아서 단 1달을 함께 살았다. 1달, 평생의 1달. 그 짧은 인연이 영원을 만들고 있다. 세상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살다 원수가 되어 헤어지는 인연도 있고 1달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인연도 있다. 영원이란 살아있는 인간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미지다. 그곳에서 김종후, 최옥분 부부는 뭐잖아 다시 만날 것이다. 아니, 다시 만난다는 것은 적당한 말이 아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은 날마다 충분할 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덧붙임. 나는 결국 대답을 얻지 못했다. 평생 지상에 없는 한 남자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집착인지 사랑인지 헌신인지 희생인지 혹은 신경증인지 자기애인지 어쩌면 나는 그것이 온갖 답을 피한 평화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여자전 재출간 소식을 전하려고 새싹유치원 김혜련 원장에게 전화했더니 고요한 음성이 전화를 받는다. 어머니 귀가 잘 안 들리셔서요. 연세가 있으시니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도 아버지 산소에는 매일 올라가십니다. 말에 쉬는 부분이 많은 것이 어머니와 꼭 닮은 딸이다. 2017년